안녕하십니까. 2022 필즈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해설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강남규입니다. 오늘 행사는 세계 수학자 대회 최초로 한국 수학자로서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그 연구 업적과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수상자가 되신 허준희 교수님의 필즈상 수상 기념 강연과 허준희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석사 지도 교수이신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준희 교수님께서 고등과학원에서 많은 연구를 이루어내신 만큼 오늘 본 행사가 이곳 고등과학원에서 이루어진 점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오늘 강연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옥 장관님과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께서는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선욱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현래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키아스 스칼라로 계시고 현재 미국 수학회 부회장이신 오희 예일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민영 ICMS 맥스웰 인스튜트 교수이시자 키아스 CMC 석학 교수이신 김민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준묵 IBS CCG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남 카이스트 교수님이자 대한수학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계원 아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전 여성수리과학회 회장님이신 고계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욱 고등과학원 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재경 고등과학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재경 고등과학원 원장님의 개회사로 2022 필즈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해설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경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경축해 주시기 위해 이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헬싱키에서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세계수학자 대회에서 필즈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허준희 교수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한국의 교육제도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허 교수의 학창시절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시에 푹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를 쓴다고 학교도 자퇴하였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바이스트라스가 말했습니다. 뭔가 시인다운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지 않은 수학자는 결코 완벽한 수학자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논리를 엮어 만든 아름다움이 수학이고 언어를 꿰어 만든 아름다움이 시가 아닙니까? 필즈상을 받고 시도 좋아하는 허준희 교수는 그야말로 진정한 수학자입니다. 반복적인 수업을 참아내지 못했던 허준희 교수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겠다고 했을 때 허 교수의 부모님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자유로운 교육은 허준희 교수에게 자유로운 성품을 키웠다고 봅니다. 수학자 칸토르는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허 교수에게 심겨진 자유는 수학의 본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에딘버러 국제수리과학연구소의 소장이며 고등과학원 CMC 석학교수인 김민형 교수가 말하기를 이번 필즈상 수상자들 중에 허준희 교수가 제일 혁신적인 일을 했다. 허 교수는 적절한 추상성과 끈질긴 구체성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다시 말해서 허준희 교수가 대수기하학을 조합론에 적용하는 혁신의 선구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혁신은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옹골찬 천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도 자유와 혁신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학교의 극한 경쟁 구도에서 자유로워집시다. 굳이 자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선행학습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혁신을 단행해 봅시다. 공부가 재미없을 땐 자유롭게 시 쓰듯이 수학에서 한번 재미를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등과학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는 고등과학원 개원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6년 한국의 과학기술을 모방에서 창조로 진입시키기 위해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의 주도로 고등과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고등과학원은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재직하였던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고등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과 공동연구를 했던 물리학자 인펠트가 말하길 고등연구소는 손을 뻗으면 어디서나 새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다소 로맨틱하게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고등과학원도 낭만적으로 표현하자면 호기심의 최전선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창조성의 발상지이며 상상력의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모방의 단계에서 창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제2의 필즈상 수상자와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한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금종의 회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현장 참석이 어려우셔서 이용남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자 대한수학회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술부회장인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수학회는 2년 전 수건인 한국수학의 국제수학연맹 등급을 최고로 상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수학회는 1년여 준비 끝에 지난해 11월 국제수학연맹에 한국수학 국가 등급을 4그룹에서 최고 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세계수학자대회, 한국수학자 초청 강연 실적 등 국제적인 한국수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요약하고 한국수학자들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국내 대학들의 수학연구 교육활동 등 한국수학연구의 총체적 역량을 기술하였습니다.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수학을 5그룹으로 승격 추천하여 회원 투표에 붙인 결과 한국수학은 지난 2월 승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명절인 설에 국제수학연맹으로부터 승급 소식을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본 강점기이 한국전쟁 등으로 세계수학계의 변방에 머물던 한국수학의 최고 등급 승적은 한국기초과학발전사에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더 큰 국가적 경사가 있었습니다.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입니다. 대한수학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작년 2021년 1월 허 교수를 필즈상 수상 후보자로 국제수학연맹에 추천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중고교 교육에 적응을 아주 잘하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제 기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우회하기는 했어도 천재적인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정상 가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기계적 훈련은 성적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학생의 적성 개발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며 사고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최악의 학습법입니다. 시험 잘 보는 훈련을 받는 대신 그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호기심과 자유로운 사고가 일어나도록 교육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입시 문제와 중고교 수학 교육을 제외하고는 수학이 언론에 보도되는 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입시 수학이나 아이들 수학 관련 기사보다는 수학과학 전문 기자가 쓴 어른 수학자나 수학 이론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수학연맹 5등급 국가 상향은 대한민국 수학의 연구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공인받은 것이고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한국의 수학 인력 양성 체계가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기에 충분할 만큼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수학을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창조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수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학의 사회적, 산업적 기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시점에 있습니다. 또 젊은 수학자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사고로 큰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수학회 회장 금종의 대도. 금종회 회장님과 이용남 부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호 장관님과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늦으시는 관계로 그 축사는 뒤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필드상 수상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교수 겸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이신 에핌 젤마노프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I congratulate June on this very well-deserved recognition. It's a big honor which comes with some additional responsibilities. Welcome to the club.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자 수상 기념 강연을 해주실
고등과학원 허준희 석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은 조합대수기하학을 통해 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 수학자 최초로 필즈상 수상의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허 교수님의 많은 연구는 키아스 스칼라로 고등과학원에 있는 동안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 업적들은 정보통신, 반도체 설계, 교통, 물류, 기계학습, 통계물리 등 여러 응용 분야의 발달에도 깊이 기여해 왔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시간대에서 수학과 박사를 마친 허 교수님은 현재는 프린스턴대 교수 및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를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허준희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 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은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함께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수학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경계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혹시 어렸을 적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아무 단어로나 시작해가지고 그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그 정의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고 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놀아봤는데요. 예컨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제목에 등장하는 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경계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그리고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이 중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골라보죠. 저는 관계의 정의에 등장하는 관련이라는 단어를 골라볼게요. 관련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사전을 뒤적여 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관련, 무엇이 다른 어떤 것과 서로 얽혀 있음. 이 중에서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을 또 골라볼게요. 그래서 연결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서로 이어서 맺음. 그럼 여기 대상이라는 단어가 또 써 있는데 대상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죠. 대상은 의식, 감각, 행동 등의 작용이 향하는 객관의 사물. 이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놀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예컨대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면은 정의하려는 단어가 정의 자체에 등장하면 좋지 않잖아요. 순환적인 정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정의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한번 지나갔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가 많기는 해도 유한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빨리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론 어떤 단어에서 시작하냐에 따라 다르겠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의하려는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게 엉터리 논리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작동하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 멋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첫째가 어렸을 때 우연히 들렀던 장난감 가게에서 제가 봤던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 제가 언어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덥석 샀어요. 그래서 다니는 많이 안 가지고 놀고 제가 잘 가지고 놀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스퀴시라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꽤 유행했었던 장난감인데, 나무와 고무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엇갈린 6개의 막대가 지탱하는 정 20면체인데요. 잘 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딱딱한 부분, 이 6개의 막대가 12개의 꼭지점, 정 20면체의 12개의 꼭지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딱딱한 부분끼리는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부드럽게 서로 고무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어떤 바닥이나 단단한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모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이걸 아무리 비틀고 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 정 20면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와 참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의의 정의로 뒤돌아가도 결국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전혀 비어있는 게 아닌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12개의 꼭지점이 서로 고무줄을 통해서 관계돼서 의미를 창출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종류의 의미라도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짓기와 관계짓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모든 의미는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관계가 있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선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으려면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너와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경계를 만들려는 경계짓기 작업이 관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항상 선수돼야 되는데, 제가 수학을 하면서 이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점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사용해서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우에 수학에 대해서 비슷한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보죠. 흔히 생각하기에 수학에 대해서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어렸을 적에 저도 그렇고, 수학에서는 절대 순환되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명제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명제가 왜 참인가 생각해보고, 또 그 명제가 왜 참인가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다른 명제로 환원시킬 수 없는 유한계의 공리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라고 배워왔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여기 공리라는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처럼 이러한 것들이 유한계에 있어서 항상 그것에 귀결된다. 말하자면은 아까 봤던 장난감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백 개의 울창한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이 있는 나무도 계속 환원시키다 보면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단단한 곳에 공리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한된 문맥, 예컨대 제가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임의의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둘을 지나는 유일한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공리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몇 개의 공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게 맞는 문맥인 것 같은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무슨 다른 기하학이나 어떤 대수학이나 이런 제한된 문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학 전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나무의 이미지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장난감, 우리 언어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오히려 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제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학의 정석 첫 번째 책, 첫 번째 단원을 생각해 보죠. 이제 보통 그 부분만 열심히 봐서 옆이 까맣게 달아있잖아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 있으셨던 거가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명제와 집합 단원에서 제가 배울 때는 공통수학이라는 거의 일부였는데 이 네 가지의 명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써져 있었어요. P이면 Q이다. 그거의 역은 Q이면 P이다고. 그거의 E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고. 그거의 역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 이, 대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뚜렷이 가장 중요했던 게 있죠. 뭐냐 하면은 대우가 가장 중요했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인데요. 명제와 그 대우는 동치이다. 근데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동치라는 거를 배웠어요. 사실 그 단원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동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동치라는 것이 수학과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요. 두 문장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같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인 거냐면은 한 문장이 참이면 다른 문장도 반드시 참이고 한 문장이 거짓이면 다른 문장도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진리값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치 관계, 명제들끼리 동치인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관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증명이라는 것은 뭐 아주 만화처럼 그려봐서 생각해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들이 몇 개 있어요. 예컨대 이 중에는 1개, 2개, 3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내가 참인지 알고 싶은 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참인지 알고 싶은 명제를 증명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로부터 유한번의 추론을 거듭해서 그리고 그 추론이 맞는 추론인지도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화살표를 그리면서 서로 동치관계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임플리케이션도 있고 해서 화살표로 있고 이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알고 싶은 영역으로 가는 걸 우리가 소위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1개, 2개의 명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명제들로 구성된 공간을 생각해 봐요. 뭐 안 될 거 없죠. 말이 되는 모든 명제들을 동시에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인과관계와 모든 동치관계가 즉각적으로 당연한 자가 있다면은 그 공간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거예요. 딱 2점밖에 없어요. 한 점은 물론 그 한 점 사이에 빅뱅 이전의 우주처럼 수많이 무한한 명제들이 다 응축돼 들어있겠지만
그 한 점은 참인 모든 명제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 점에는 거짓인 모든 명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구조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논리학에서 동치라는 건 두 문장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면 한 문장이 참이면 다른 문장도 참이고 한 문장이 거짓이면 다른 문장도 거짓이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모든 참인 명제는 서로 동치예요. 달리 말해서 모든 참인 명제는 서로 완전히 같아요. 논리학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거짓인 명제도 서로 동치이고, 따라서 이 공간은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한 자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조금 전에 이 증명에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으로써 도출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마 공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일부분을 본 거겠지만 이 한 점 한 점들이 다 명제고요. 그 점에서 근처의 다른 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저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과정일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쉽게 도출해낼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은 물론 둘 다 참이겠지만 굉장히 멀어서 그 명제를 다른 명제로부터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이 공간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가 수학을 행위로서 할 때 느끼기에는 그런 거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달리 말하면은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보자면,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공간이 항상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우리 우주의 굉장히 거시적인 구조를 표현한 건데요. 밝게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은하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은하들이 균질적으로 우주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굉장히 방대하게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곳과 어떤 곳은 필라멘트로 이어진 것처럼 연결성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가 명제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상정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밝게 빛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명제들일 거예요. 예컨대 굉장히 유명한 참인 명제들을 두 개만 하이라이트 해보면, 저쪽 어딘가에는 몇십 년 전에 힘겹게 정리된 사색 정리, 모든 평면 그래프는 4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을 거고, 다른 쪽 어디에는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증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n이 적어도 3일 때 xn 더하기 yn 더하기 zn은 자명하지 않은 정수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명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가능한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들 중에서 사색 정리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것들은 수학자들이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유명한데 왜 그럴까요? 사색 정리를 알게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리만 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우리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명제들이 다른 명제들에 비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정리들이 흥미로운가 하면 그 명제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제를 증명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힘든 우회로를 거쳐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명제 공간에 어떤 점에 서 있는데
바로 조기에 어떤 점이 보여요. 내가 조기를 여기에서부터 가고 싶은데 느끼기에는 5발짝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를 써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우회로를 거쳐서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곳과 저곳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처럼 굉장히 큰 비어있는 암흑 공간처럼. 이 구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명제들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흥미로운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떤 종류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명제 공간 내에서 수많은 명제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의 지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생각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방금 했던 논의와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이건 왜 이래?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럼 그건 왜 그래?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건 왜 그래? 하고 대답을 해주면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저의 합리적인 추론이 물론 몇 가지 가능할 거고 저도 정답은 모르는데, 합리적인 추론 첫 번째는 물론 엄마와 아빠의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와 아빠를 어떤 식으로건 훈련시키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라고 치고, 둘째는 정말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에 등장하는 사실이 궁금해서 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해주면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어렴풋이 너무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진화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이 사실의 나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관계의 지도를 탐색하는데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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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주는지, 이게 왜 우리에게 흥미로우냐 하면은 아이들이 물론 허당같이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관계라는 거를 어렴풋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경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경계라는 것이 필수적인 듯 해요. 수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수학에서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경계는 소위 말하는 이산 수학 그리고 연속 수학 사이에 있는데, 영어로는 discrete하고 continuous라고 하죠. 이 둘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마 연속적이다라는 것은 일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시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산수학은 조금 더 낯설 수도 있는데, 이산수학은 수학 중에서도 가산집합, 셀 수 있는 집합을 다루는 수학으로서 정수나 그래프, 논리현상 등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크게 현대수학에서 조합, 해석, 대수, 기하라는 4가지 큰 분야가 있는데, 조합하고 대수는 이산수학적인 면이 많고 해석하고 기하는
연속적인 대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산수학적인 대상에 대한 가지는 직관이랑 연속적인 공간이나 부드러운 함수 같은 거에 가지는 직관이 전혀 다르죠. 근데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영어에서는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나운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성문 영문법 2장 어디? 예컨대 dog, tree, book, orange, bottle, coin, cup 이런 거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고 water, happiness, intelligence, rice, love, information, power 이런 거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해서 두 개가 등장할 때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되냐, 뭐 관사니 뭐니 해가지고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거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무리 배워도 헷갈리는 게 예컨대 orange랑 rice를 생각해 보세요. orange는 가산명사라고 해요. rice는 불가산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 오렌지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 셀 수 있죠. 오렌지 3개 있으면 셀 수 있죠. 라이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쌀인데 쌀도 셀 수 있잖아요. 쌀알이 100개 있을 수도 있고 쌀알이 112개 있을 수도 있고 115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라이스는 셀 수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말하자면 이거는 컨티뉴어스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쌀알이 곱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을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것처럼 쌀알도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분이 그 물체 자체의 물리적인 본성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 물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산명사가 되기도 하고 불가산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이산과 연속의 경계가 자기적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유명한 물리 역사에서의 일화가 있는데 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거에서 아인슈타인이 3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seems as though we must use sometimes one theory and sometimes the other, while at times we may use either. We have two contradictory pictures of reality. Separately, neither of them fully explains the phenomena of light, but together they do.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연속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경계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경계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만들어낸 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물론 우리가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계를 넘어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수학에는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법한 예를 2개 소개시켜드리자면 복잡한 모양의 넓이를 재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잴까요? 일단 이 연속적인 대상을 여러 개의 그리드로 나눠서 이산수학적인 대상으로 바꾼 다음에 그 그리드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세는 행위는 이산수학적인 행위죠. 그리고 그리드를 점점 더 잘게 만들어서 점점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연속에서 이산으로 가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늘상 하는 거죠. 이산수학적인 문제를 연속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예컨대 여기 젤리빈이 여러 개 있는데 누가 여러분께 젤리빈이 여기 몇 개 있는지 알아내라 라고 하면 1개, 2개, 3개, 10만 3,648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컵을 가져와서 한 컵에 젤리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센 다음에 그 젤리빈이 마치 물인 것처럼 몇 컵이 나오는지를 세면은 금방 셀 수 있죠. 이건 이산에서 연속으로 가는 거고. 하나 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자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던 기사에서 기자가
이산수학적인 대상에 기하학적 직관이 사용되는 예를 좀 쉽게 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가지고 놀았던 11th Hour라는 컴퓨터 게임에 나왔던 퍼즐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에서 흑과 백, 나이트의 위치를 체스의 룰을 사용해서 바꾸라는 건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하면은 적어도 당시 중학생인 저로서는 아무리 해도 위치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직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칸과 칸 사이에 관계밖에 없어요. 예컨대 아까의 체스보드가 아니라 좀 더 단순한 이 정사각형 9칸짜리 체스보드를 생각했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름을 주고 그 칸들 사이에 나이트의 입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5번 칸에 있는 나이트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고립돼 있고, 나머지 8개의 칸은 서로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른 식으로 바꾼 거죠. 예컨대 이런 다른 보드는 1번 칸, 5번 칸, 10번 칸만 서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7개의 칸은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돼 있고요. 나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철학을, 관계의 철학을 원래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10개의 칸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5, 7, 9번이 삐죽 튀어나와 있고 2, 6, 8, 3, 14.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의 나이트를 바꾸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오른쪽에 나이트가 바로 옆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 놓고 보면은 해법이 쉽게 보여요. 흑 나이트를 오른쪽 끝으로 쭉 밀고 다른 흑 나이트도 쭉 밀고 백 나이트가 삐죽 튀어나온 곳에서 쉬고 있고, 다시 흑 나이트 2개가 백 나이트 옆으로 붙은 다음에 백 나이트가 다시 빠지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은 흑 나이트와 백 나이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상당히 재미있고 수학이 전혀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오직 논리만을 아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그어놓은 등호는 정말 같아요.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에 하나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다른 하나는 너무너무 당연한 해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쪽의 문제는 우리가 시각적인 직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 나이트를 오른쪽으로 쭉 뺀다 라고 제가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순간 이미 시각적인 직관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하학이고, 원래의 이산수학적인 문제가 기하학적인 직관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하는 연구에서 이산수학과 연속수학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고 어떨 때는 더 분명하게 경계 짓고 어떨 때는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급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 레퍼런스를 몇 개 드릴게요. 이 길 칼라이라는 분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짧게 ICM Proceedings에 써준 논문이 있고요. 안드레이 오쿤코프라는 분이 조금 더 복잡한 수준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Combinatorial Geometry Takes the Lead라는 exposition을 또 ICM Proceedings에 써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에서 Combinatorics and Hodge Theory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목소리로 설명을 듣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호지 구조와 경계 넘어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다음 주 어느 때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말 강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주 빨리 대충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지
스포일러를 드리면 이 대수와 조합, 해석, 기하 네 가지 수학의 큰 기둥 사이를 호지 구조라는 입장에서 넘나드는 행위를 수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다는 역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 필즈상 사이테이션에 보면은 조합과 기하를 이어주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수많은 수학자들이 해왔었고 하려고 해왔었고 그리고 비단 조합과 기하 사이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 네 가지 꼭지점을 잇는 6가지의 관계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 왔어요. 제가 호지 구조라는 아주 특정한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초 동안 말씀드릴게요. 대수하고 기하 사이에서 그 유명한 Weil conjecture on zeta functions라는 것이 유한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추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로텐딕이라고 대수기하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 그 Weil conjecture를 풀려면은 대수와 기하 사이를 잇는 Standard conjectures on algebraic cycles라는 추측을 풀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 추측은 아직도 미해결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예컨대 대수하고 조합 사이에서 카즈나는 루스틱이라는 표현론 하시는 분들이 그 컥스 그룹이라는 대수적 대상의 표현 사이에 표현 뒤에 놀라운 구조가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하셨는데 그것을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엘리아스 앤 윌리엄슨이라는 두 수학자가 사실은 그 표현론적 대상 뒤에 숨겨진 호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둘이 찾아낸 호지 구조가 그 Grothendieck Standard Conjecture에 등장하는 호지 구조랑 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하나로 다른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지만 그 꼴을 봤을 때 모양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예컨대 조합과 기하 사이에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부끄럼 없이 제가 참여했던 연구를 하나를 하이라이트 하자면은 아디프라시토하고 저하고 캐츠하고 2018년에 발표했던 Combinatorial Hodge Theory라는 거에 메트로이드라는 조합론적 대상을 가지고 그 뒤에 사실은 숨겨진 호지 구조가 있다는 걸 찾아낸 게 주요 업적이었는데 그 호지 구조도 그 꼴을 들여다보면은 엘리아스 앤 윌리엄슨의 월에 나오는 호지 구조나 그로텐딕의 컨젝처에 나오는 호지 구조나 그 모양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논리적인 연관관계는 없거나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세계의 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이 유니버설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가서 경계를 허물었다가 그 새로운 영역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고 또 그 경계를 부수고 나아가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삼성 호암상을 받으면서 그날 아침에 이 수상 소감을 앞에 나가서 멋있게 해야 된다 해서 급조한 수상 소감인데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라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큰 뜻 없이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수학에서 아까 Growth and Extender Conjecture라든가 다른 수많은 추측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추측들을 발견해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순수 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타고난 편견을 넘어설 기회를 준다는 것.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어린 학생들도 제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르신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순수 수학이나 기초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큰 상을 받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제가 그동안 한국 수학계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많은 것들을 최대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에 앞서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하상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오늘 고도과학원 허준희 석학 교수님의 필드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은 수학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한국계 최초로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큰 쾌거이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수학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할 때 수학은 인간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수학의 논리 이상 그걸 넘어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상을 하신 허준희 교수님은 인류 문명의 발전 영역을 한 단계 넓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 우리 과학계 전체, 산업계 전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30년 이상 정진하신 교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회로 설계, 프로그램,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그분이 수학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반도체 회로 설계도 잘하고 반도체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수학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허준희 교수님의 강의를 매우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모든 문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융합연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층 더 융합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허준희 교수님의 필즈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있는 축사를 전해주신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학사를 전공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및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지낼 때 지도교수이셨으며 현재도 서울대학교 수리화학부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2022 필즈상 수상 업적 소개를 주제로 한 김영훈 교수님의 해설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걸로 딱 끝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강의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허준희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느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너무 잘 됐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이 허준희 교수의 업적을 국민들께 어떻게 소개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전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었고요. 제가 부족한 능력이라마 준비해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해설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고요. 아직 꿈만 같습니다. 국제수학연맹이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업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지 이론의 아이디어를 조합론에 적용하여 기하격자에 관한 다울링 윌슨 추측을 증명하였고 메트로이드에 관한 헤론 로타 웨시 추측을 증명하였으며 로렌츠 다항식 이론을 전개하였고 강한 메이슨 추측을 증명한 것을 인정하여 2022년 7월 필즈상을 수여함 이렇게 적혀 있고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조합론의 난제를 대수기하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제 허준희 교수의 많은 업적 중에서 2018년 이후의 성과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허준희 교수의 연구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2018년 이후의 업적을 주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제 쉬운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연구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조합 대수기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대수기하학을 통해서 조합론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합론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익숙한 분야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를 모두 건너는데 어떤 다리도 2번 건너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처럼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수를 세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를 그래프로 바꿔 놓으면은 다리 건너는 문제가 홀수점의 수를 세는 문제로 바뀌어서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수기하학은 1차 다항식으로 직선이나 평면을 표현하고 2차 다항식으로 타원이나 쌍곡선을 연구하는 것처럼 대수를 통해 기하를 또는 역으로 기하를 통해 대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조합대수기하학은 이제 조합론 문제를 대수기하학을 써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기하학과 조합론 이 두 분야에 모두 정통한 수학자만 시도할 수 있는 어려운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난제를 추측의 형태로 제시하곤 하는데요. 허준희 교수는 대수기하학에 대한 강력한 직관을 바탕으로 조합론의 오래된 난제를 다수 해결해서 조합 대수기하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표가 허준희 교수가 해결한 문제들을 나열해 주는데요.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평생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40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난제들을 해결한 걸 보면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하고도 남을 만큼 성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허준희 교수가 해결한 주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허준희 교수 강의에도 나왔지만 이제 사색 문제가 있는데요. 허준희 교수 연구는 이제 주로 그래프, 벡터들의 집합, 그리고 메트로이드의 성질에 관한 결과들입니다. 이들의 성질을 특성 다항식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잡아내는데, 이 다항식의 계수들의 로그 오목성이 허준희 교수가 주목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경우 로그 오목성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사색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색 문제는 이제 모든 평면 지도를 4가지 상만 써서 나라를 구분하여 색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수학자들이 노력이 이어졌고요. 이제 1976년에 아펠과 하켄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문제도 이제 아까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처럼 그래프로 바꿔 생각하는 게 편리한데요. 각각의 나라를 점으로 표현하고 두 나라가 인접하면 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색 문제에 자극받아서 이제 1932년 이제 벌코프가 위트니가 채색다항식이라는 함수 카이G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그래프 G에 대해서 카이G of Q는 G의 꼭지점들을 Q개 이하의 색으로 칠하는데 인접한 두 꼭지점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수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색다항식을 통해 사색 문제를 표현하자면 모든 평면 그래프 G에 대해서 카이G of 4가 0보다 큰가라고 물어보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사각형 그래프가 G인 경우에 이를 2가지 색만 써서 채색하는 방법수는 꼭점 하나의 색깔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꼭점들의 색깔이 결정되므로 2입니다. 그래서 3개의 색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꼭점 하나의 색을 정하고 나면은 인접한 두 꼭점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18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한 개의 꼭지점의 색을 결정하고 인접한 두 꼭지점의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이 사각형 그래프의 경우 채색다항식이 보시는 것처럼 Q의 4제곱 빼기 4Q의 3제곱 더하기 6Q의 제곱 빼기 3Q라고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프의 한 변을 생각하고요. 그 한 변의 양 끝점이 같은 색인 경우와 다른 색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유용한데요. 이를 써서 수학적 귀납법과 함께 이를 써서 모든 그래프 G에 대해서 이 채색다항식이 그 이름대로 다항식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색다항식을 구체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많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다항식의 계수들의 절대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사각형 그래프의 경우에는 채색다항식의 계수들의 절대값이 1, 4, 6, 3으로 증가하다, 감소하고요. 감소, 증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드 추측과 호가 추측이 제기되는데요. 리드 추측은 이러한 패턴이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다항식의 계수들의 절대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형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리드 추측이고요. 이것을 강화한 게 호가 추측인데요. 계수들의 절대값의 로그를 취하면 아래로 오목이다 라는 게 호가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오목인 곡선은 이렇게 단봉 형태를 당연히 이루기 때문에 호가의 추측은 리드의 추측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른 조합론 문제에서도 로그 오목성이 나타나는데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 포함된 0벡터가 아닌 유한계 벡터들의 집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i를 원소가 i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1차 독립인 것을 수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수열이 로그 오목이라는 게 메이슨 웰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한 것이 강한 메이슨 추측이고요.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에서 나타나는 로그 오목성은 메트로이드로 확장되었습니다. 메트로이드는 1935년 수학자 위트니가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의 공통의 특성을 추상화하여 도입한 개념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가 됩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프의 경우 채색 다항식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유사하게도 임의의 메트로이드에 대해서도 다항식을 하나 더 정의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타의 추측은 이제 리드 호가의 추측과 메이슨 웰시의 추측을 일반화해서 임의의 메트로이드 M에 대해서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이 로그 오목인지 묻습니다. 이제 브리로스키 추측과 도슨 콜본 추측은 각각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에 대해서 특성 다항식에 Q 대신 Q-1을 대입해서 얻는 새로운 다항식의 개수들이 로그 오목인지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허준희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허준희 교수는 특성 다항식에 대해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허준희 교수의 공저자 중 한 명인 대수기하의 아이디어로 수학에서 완전히 다른 분야인 조합론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트로이드가 아까 메트로이드가 뭔지 설명드렸고요. 메트로이드는 그래프와 벡터들의 집합을 확장한 거로 말씀드렸는데, 허준희 교수가 메트로이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트로이드의 이론은 선형대 수학과 그래프 이론 등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독립의 개념들을 조합적 정수를 포착한다. 그리고 로그 오목성은 그 응용 때문만 아니라 포항깔의 상대성, 어려운 랩셔츠, 호즈리만 관계를 만족하는 구조의 존재를 암시함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허준희 교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에서 얻는 수열들이 로그 오목이라는 추측들이 많은데 왜인가? 허준희 교수는 기하학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나는 자연에서 얻는 모든 로그 오목 수열의 뒤에는 반드시 로그 오목성을 설명하는 호지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문장이 허준희 교수의 연구 성과와 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호지 구조는 대수기하학자들이 보기에는 대수다양체들이 만족하는 근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허준희 교수가 증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메트로이드가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왼쪽 편에 조합론의 방법을 통해서 특성 다항식을 아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기하학적인 부분인데요. 토릭 기하학을 통해서 메트로이드로부터 사형 다항체를 하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현 가능한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형 다항체의 자연스러운 코호몰로지류들이 정의가 되고 이들의 교차수, 인터섹션 넘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준희 교수가 뭘 보였냐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주어진 사형 다항체의 인터섹션 넘버들, 교차수들이 왼쪽에 얻어진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과 일치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차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호즈리만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즈리만 관계를 교차수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좌변의 특성 다항식의 개수들의 로그 오목성을 바로 줍니다. 나중에는 이 대수적 다양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섹션 티오리를 전개를 해서 호즈리만 관계를 증명해갖고 모든 메트로이드에 대해서 로그 오목성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8년 이후의 업적이 더 중요하게 이번 필드상 수상 업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2018년 이후의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유한집합 2의 원소 스몰 e에 대해서 M의 차오한과 M-2의 차오한을 비교해서 로타 추측의 증명을 더 간단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이드 M의 차오한에 포함되는 인터섹션 코호몰로지를 정의하고 이들도 포항카레 두얼리티, 하드 랩셔츠, 허즈 리만 릴레이션들을 만족한다는 걸 증명해서 라울링 윌슨 추측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호지 지표 정리처럼 부호를 1n-1로 갖는 2차 형식, 이런 걸 우리가 로렌츠 형식이라고 그러죠. 로렌츠 형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얻는 로렌츠 다항식을 결정하는 정리를 증명하여 강한 메이슨 추측을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노말펜을 이용해 가지고 라그랑지 기하학을 사용해서 브릴로스키 추측과 도슨 콜본 추측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이제 허준희 교수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허준희 교수 업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어떻게든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여러 수학 분야를 연결해주는 이론적 틀을 고안해냄으로써 수학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준희 교수 업적의 중요성은 조합론적 측면에서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조합론의 오랜 난제들을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프와 메트로이드 연구는 정보통신, 반도체 설계, 교통, 물류, 기계학습, 통계물리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결과가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요. 또한 대수기하 관점에서도 허 교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대수다양체를 거치지 않고 메트로이드에서 바로 대수다양체 교차 이론에서 나오는 고유 성질들이 확립된 것은 현재 대수기하의 토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성에서 얼음이 발견된 셈인데요. 이를 통해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이제 과거 17세기 사형 공간의 도입, 19세기 복수함수론의 도입, 20세기 스킴 이론의 도입처럼 대수기하의 토대가 혁명적으로 확장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로고 오목성이 자연의 여기저기서 얻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기하학은 사실 거대한 빙하의 수면 위쪽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으로 허준희 교수 필드상 수상에 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허준희 교수 필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 김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영훈 교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동기로 만나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내왔는데요. 이번이 참 제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부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 김영훈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맹자가 이야기한 군자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그래가지고 제자를 양성한 필즈 메달 수상자를 제자로 둔 스승의 그 기쁨을 갖다가 이제 인터뷰에다가 아주 자랑으로 썼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질투도 나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투를 안 느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수상 강연 해주신 김영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좀 강연이 좀 길어진 관계로 휴식 시간이 좀 짧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 7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6시 반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앉아서 강연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허준희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장내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계속해서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린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준희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정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약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허준희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까 그 기자간담회 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기자님은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기자분이나 또 일반 참가자분들 중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진행요원님 저기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뉴스투데이의 박응서 기자인데요. 허준희 교수님의 이제 이력을 보면 좀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보실 때 현재 자신이 되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한 3번을 고른다면 어떤 걸 좀 선택할 수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필지상을 수상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운이 한 몇 %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운 100% 작용했죠. 네.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세계의 큰 위기를 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제 생각에 제일 큰 첫 번째 위기는 중2 때 중2병에 걸려서 시쓰기를 시작한 거. 아주 결정적인 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떻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대학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했던 거.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목표가 없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의 학부 시절 때에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몰랐던, 에너지는 있지만 방향을 몰랐던 게 참 힘들었던, 그게 두 번째 위기였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위기는 수학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거를 학부 졸업할 무렵 돼서 알고, 석사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수학에 사랑과 애정을 쏟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을 계속 공부하려면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원에 붙지 못할 뻔했던 그 acceptance 메일을 며칠 밤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메일 박스를 리프레시하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세 번째 큰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 가지 위기를 뭐 제가 특별한 지혜가 있다거나 특별한 종류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했던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인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운이 잘 풀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진행요원 분? 안녕하세요. 저 지디넷 한세희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런 데 이제 너무 경쟁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지만 그런 경쟁적인 시스템에서 잘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잠깐 실수해서 거기서 잠깐 이탈됐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재능이 있지만 지금 좀 어떤 정상적인 코스에서 좀 벗어나 있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능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하자면 모든 일이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학생들 특히나 개개인 스스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절대 판단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그 재능이 있다라는 거가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사후 모든 걸 미루어서 판단했을 때 나는 재능이 있었구나, 나는 재능이 없었구나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그 과정을
1인칭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참 힘들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적성이 무엇인지 미리 서둘러서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무엇을 할 때 신나고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본인한테 귀 기울여서 들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또 본인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 예,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 있는 윤세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수학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통섭의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제 간의 그 통합 연구나 아니면 그 협력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그 대수기하학의 방법론으로 조합론의 문제를 푸셨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제가 조금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은 수학의 방법론을 경제학이나 다른 여타 학문에 굉장히 널리 그 응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인문학의 방법론이나 또는 다른 학문의 방법론을 또 방법론이 아니라면 뭐 그 논리를 수학에 적용하는 그런 그 리버스 디렉션으로의 어떤 그 접근이랄까요? 그 연구는 있는지 제가 수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또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 것 없다면은 해보시는 건 어떤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뭐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의 학문 방법론은 좀 이 규범론이거든요. 자연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고 뭐 그와 비슷한 거는 뭐 윤리학이나 신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약간 규범과학적인 그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수학으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을 뭐 연구를 해본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가능한 건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네, 뭐 저는 뭐 신학, 윤리학, 철학 등등 기타 인문학적 소양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제가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런 부분이나 그런 방식의 증인이 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향을 잘 받는 아이였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랑 의기투합이 돼서 매일 시를 교환하고 소설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다루는 훈련이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말을 다루는 표현이.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늦게나마 수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수학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특히 수학자마다 특장점이 있는데 예컨대 기하학적 직관이 뛰어나서 시각화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산을 굉장히 잘해서 계산에 대한 그 알고리즘적인 직관이 있다거나 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는 둘 다 굉장히 약한 편이지만 언어를 잘 다루는 편이에요. 우리말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영어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그렇지만 사람이 물론 생각을 언어와 독립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우리 둘째를 보더라도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지만 언어는 없잖아요. 생각이 언어와 독립적이라는 거는 뭐 기하학을 하시는 분들을 보건 아기들을 보건 여러 케이스를 봐도 너무너무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개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거예요. 특히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생각과 언어를 구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잘 다루는 훈련을 하는 것이 추후에 수학 혹은 더 넓게는 뭐 이공계 어느 분야든지 논리적인 사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광복. 예.
저는 연구재단 이광복이고요. 지금 제가 수학을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교수님은 좀 경계를 넘어가는 좀 융합 이쪽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이 공동 연구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끝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원기관이잖아요. 지원기관의 지원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저희한테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네, 허준희 교수님한테 던지신 것 같은데.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 수학 연구만 매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방향 가야겠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문외한이고, 저 사실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역시 제가 하는 거는 제 경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서 생각했을 때, 제가 박사를 받고 나서 클레이 연구재단이라고 미국의 클레이 가문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수학 지원 연구 기관이 있어요. 클레이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클레이 펠로우라는 게 되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5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결과도 낼 필요 없고 다른 어떤 포닥도보다도 우수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전 세계 어느 연구기관에 가 있어도 되고, 그 가 있는 동안에 샐러리도 주고 주거도 해결해주고 프레스티지도 있고, 이러한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있었거든요. 그 제 박사 받고 처음 5년 동안에 그 연구가 자리를 잡는데 클레이 재단의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은 뭐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거의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집안에 마련해 둘 정도로 풍족하게 지원을 받고, 이런 아주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에서야로만 어떻게 보면 수학, 아주 순수한 종류의 잉여로운 수학이 활짝 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이제 다른 티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무가 있는 박사 후 연구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 큰 어드밴티지였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 간담회 때 허준희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한국 교육과 또 이제 한국 수학계에 좀 마음의 빚을 좀 지고 있다는 제가 인상을 좀 받았는데요. 그럼 그 마음의 빚을 좀 어떤 식으로 또 한국 수학계에 갚아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후학을 양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거 제가 열심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이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이제 여름마다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연구원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제가 함께 일하고 있던 연구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항상 저는 일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공동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제 거의 모든 연구들이 공동 연구예요. 왜냐하면은 수학의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언제 일어난다고 믿냐 하면은 같은 아이디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살이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충분히 질량이 커지면은 그때 이제 그 전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전개하기 힘들었던 이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저는 앞으로 다른 여러 연구원들과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아주 이웃들이 많은 꼭지점 중에 하나로서 네트워킹하는 스테이션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산 수학자답게 그래프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멋지게 끝 멘트를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과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와 그 업적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허준희 교수님께서 국내외 수학자들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층 넓혀 가시길 기원하고 한국 수학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단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 판교에서 정보보호의 날 행사 대통령 오셨고 행사 마치고 3시 40분에 출발했는데 거의 2시간 50분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참 때로는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또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고 뭐 그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전 늦게 와서 허 교수님 말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뭐 딱 2-3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큰 뭐랄까요? 뭐 자산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뭐 어떻게 많이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신경 쓰지 않고 중복 걱정하지 말고 또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도 좀 묻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온 축사가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좀 뒤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요. 모두 안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필저상 수상 기념 강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고등과학원 원장님, 금종회 대한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저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올해 국제수학연맹에서 여러 회원국 중 역대 최단 기간 내에 한국의 수학 국가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이은 한국 수학계의 쾌거로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깊이 각인시켜 주었으며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헌신한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일반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이다.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구불구불했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다. 라는 허 교수님의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수학 국가 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상향된 점과 허 교수님의 필저상 수상을 들어서 올해를 한국 수학의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고귀한 성과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 강국과 탁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근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이제 기념 촬영과 또 이제 그 귀빈들 만찬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이 명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만찬에 참석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은 안 차고 계시지만 저희가 허준희 교수님도 만찬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2 필드상 수상기념 강연 및 해설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